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이 파업 50일 만에 극적 타결됐습니다. 노사 협상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부분은 합의안에서 빠져 불씨를 남겼습니다. 국회가 53일 만에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를 먼저, 국민의힘은 경찰 통제 논란이 있는 행안위를 먼저 맡은 뒤 의원들 교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인사 논란과 경제 상황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일명 켄타우로스에 감염된 세 번째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재감염자 3명 중 1명은 17세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익산 한 교차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가 난 지 2시간 만에 또 보행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공수처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에스코트 조사 보도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가 영상을 유출했다며 내사했는데 1년 3개월 만에 혐의가 없다며 종결했습니다. 영국 BBC가 지난 1995년 다이애나 왕세자비와의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위해 유모 불륜과 임신설까지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번 주 내내 국민 모두를 조마조마하게 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고 더 이상의 피해도 일단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십일 작업을 못한 데 대한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고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그대로 남겨놓아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거제 현장에서 이성진 기자가 오늘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협상단 대표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달 2일 파업을 시작한 지 50일 만입니다. 일단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폐업업체 소속 조합원의 고용 승계 문제도 풀었습니다. 원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피를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노사가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하청노조 활동 보장 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잠정 합의가 된 것은 맞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아직도 논의될 것이 많기 때문에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협상 대표단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거친 결과 92.3%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파업에 참여했던 하청노조 조합원 120여 명은 내일부터 작업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삶을 국민께 알릴 수 있었다며 사회적으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내일부터 선박블록 진수 등 정상 조업에 나서고 파업으로 늦어진 생산 공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가까스로 파업은 끝났지만 남긴 상처가 적지 않습니다. 2달 가까이 발을 굴어던 거제 지역 주민들은 오늘 밤은 편하게 잠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옥새 농성을 벌이던 한 조합원은 31일 만에 철창 속에서 나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점거 농성을 하던 1도크에 들어섭니다. 가로 세로 높이 1m짜리 철제 구조물을 해체하고 옥새 농성을 하던 하청노조 간부 유채한 씨를 구조합니다. 31일간의 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된 유채한 씨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원유 탱크 안 15m 상공에서 농성을 벌이던 조합원 6명도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0.3평이라고 하는 공간에 자신을 가둔 그 31일간의 모습이 조선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마음 졸이며 파업 상황을 지켜보던 거제 시민들은 안도했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았는데 진짜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타결 소식을 들은 거제 시민들은 경기 회복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인구는 23만 명,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관련 종사자와 가족은 6만 명 가량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 달 넘게 조업이 중단됐던 대우조선해양 조선소가 내일부터 다시 가동되면서 거제 시민들은 일상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그러나 원청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에는 1조 원 가까운 국민 세금이 투입돼 있어서 이번 피해를 그냥 감수하고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도 그 문제만큼은 민사적인 문제여서 개입하기가 난처하다는 입장이어서 여기에서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장혁수 기자가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노사가 극적으로 내놓은 잠정 합의안에 손해배상 소송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의견차가 크고 민형사 면책 관련해서는 남은 과정을 남겨놨다. 협력업체는 사업 손실에 대한 손배소 문제를 추후 협의하기로 했는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노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배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 손해배상 액수를 지금 추산하고 있고 추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손배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오늘 담화문에서 이번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은 8천억 원의 파업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우조선하고 지금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 관계가 없다고요. 눈 감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 업무상 배임죄로 뭐 주주들이나 아니면 뭐 시민단체나. 하지만 노조 측이 극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란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국회가 개점 휴업 53일 만에 가까스로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다가 나중엔 과방위 행안위원장 자리 논쟁까지 겹치면서 2달 가까이를 허송한 셈입니다. 경찰 통제 논란이 있는 행안위, KBS, MBC 문제가 달린 과방위원장 자리는 여야가 1년씩 교대하기로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일 동안 비워졌던 18개 상임위원장석이 이제야 채워졌습니다. 여야는 약속했던 시한을 2차례나 넘긴 끝에 오늘 오전 원구성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합의한 대로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각각 다른 당이 맡는 관례를 민주당이 깼었는데 2년 만에 정상화된 겁니다.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던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씩 교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야당이 먼저 받습니다. 여야 모두 썩 만족한 표정은 아니었지만 한 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은 셈입니다. 국회를 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다루는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와 6대6 동수로 구성하자는 국민의힘 요구가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연금개혁과 정치개혁 특위 설치에도 합의했습니다. 국회가 일을 안 하는 동안에도 의원들은 세비로 1,280만 원씩을 받아갔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여론에 등 떠밀려 한 발씩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준 데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회 원구성 관련한 여야 내부 사정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구성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엔 지도부를 성토하는 글이 수천 건 올라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관련 상임위를 확보한 게 성과라고 자평했지만 야당으로서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더 견제해서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이 국민의 명령에 우리가 부응하고
당원들은 법사위를 뺏기면 개혁 입법은 어떻게 처리하냐, 다시 파기하고 찾아오라며 박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자, 사퇴하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김용민, 장경태 등 철험회 소속 의원들도 법사위와 행안위를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검수완박 완결판인 중수청 설치를, 행안위는 경찰을 관할하는 상임위여서 당내 강경파가 불만을 쏟아낸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를 내줘 정부 실책을 들춰낼 기회를 날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역 예산 배정에 유리한 국토위와 농해수위, 교육위 산자위와 같은 알짜 상임위를 모두 내준 데 대한 일부 불만이 나옵니다. 비록 비인기 상임위지만은 중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고.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속도감 있게 밀어놓았던 일들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야는 시급한 민생 현안보다 민주화 유공자법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야당 의원 160여 명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이 법은 좋은 취지와 달리 입시 취업에서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셀프 특혜 법안이란 지적도 있죠. 그 이유를 한송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 유공자법은 젊은 층이 민감해하는 입시와 취업 특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골자입니다.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민주유공자 가족은 취업할 때 서류 필기 면접 등 각 단계별로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이 운영 중인 특례 입학 응시 자격도 갖게 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예우와 특혜는 다르다며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제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것입니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 젊은이들의 비판과 우려를 덜어낼 내용이 있는지 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지 이틀 만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도 조선시대 음서를 아예 법으로 만들어 민주화그룹 세습왕국을 다음 대에도 이어가려는 질 나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실제 혜택을 받을 사람은 많지 않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중증 장애 상해자 중에 몇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혜택의 폭이 넓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이 법안을 논의할 정무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일방 처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는 6주 만에 일단 멈췄습니다. 하지만 부정평가는 일주일 새 7%포인트가 올라서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첫 장차관 워크숍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비상한 각오를 다지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둥글게 배열된 책상 앞에 둘러앉은 장관들이 꼼꼼히 자료를 읽어보고 대통령의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얼마나 절실하게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취임 후 첫 장차관 워크숍을 연 윤석열 대통령은 7분 남짓한 모두 발언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4차례 써가며 비상한 각오를 당부했습니다.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제 민생 문제는 부정평가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와 같은 32%로 하락세는 멈췄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포인트 오른 60%였습니다.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져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만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장관과 참모들의 언론 접촉이 늘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도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늘 현장을 가까이 하고 또 국민과 소통하고 언론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대통령실은 취임 100일과 첫 광복절 사면이 예정된 다음 달에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컴퓨터 게임으로 축소됐던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군 정찰 위성을 조기 도입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이 전 정부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컴퓨터 게임으로 전락시켰던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됩니다. 지난 2017년을 끝으로 중단됐던 을지 프리엄 가디언은 을지 프리덤 쉴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올 가을엔 한미연합 전력이 대거 참가할 전망입니다. 자유수호의 의지와 대북 억제력 그리고 방어적 훈련 성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이종섭 국방장관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군 정찰위성 도입을 앞당겨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조기에 탐지하고 국산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며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사일 방어에 톡톡한 효과를 봤던 아이언돔을 자체 개발해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내후년까지 국방 AI 센터를 설립해 무인 전투 차량과 수상함 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번 보도는 저희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넘어서 백령도 인근에서 납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군 선박이 NLL을 넘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국정원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당시 청와대 안보실이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북한 경비정은 하루 만에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북한 눈치 보느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하루 앞인 지난 3월 8일 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 한 척과 군인 6명을 포함한 탑승원 7명은 다음 날 바로 북송됐습니다. 우리 군은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충분히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백령도 현지에서 통일부와 군 정보사 등은 빠진 채 5시간 20분간의 약식 조사만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주도해 침투 경위와 대공 용의점을 살피는 2차 중앙합동조사는 생략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중앙합동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돌연 중단됐다고 했고 정부 관계자는 중단 지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합동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던 UN 군사령부도 패싱당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하루 전날까지도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대북 정보 수집의 기회를 포기한 사건으로 조사 중단 배경과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은 서훈 전 실장입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실장은 TV조선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에 민간업체에 수백억 원의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바 있습니다. 오늘 감사원이 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공에 환수될 수 있었던 이익이 성남시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고스란히 민간업체에 넘어갔다고 특혜 결론을 내렸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인데 이재명 의원 측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홍현주 기자입니다. 성남 시민 320여 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14개월 만에 감사원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은 특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변경해주는 과정에서 민관 합동개발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습니다. 성남시가 의도적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체가 3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독식했고 314억 원가량의 이익 환수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아파트의 최대 높이 50m에 달하는 거대 옹벽도 위법하게 설치됐다고 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당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에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냥 해주기에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한 요구여서 R&D 부지 8,000평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또 이 의원 측은 별도 입장문에서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 강요죄라고 주장하면서 때려놓고 비난하는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인천에서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세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으로 앞선 두 확진자와는 동선 등이 전혀 겹치지 않아서 이번 역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우려됐습니다. 이렇게 확진자만 늘고 있는 게 아니어서 더 걱정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2배씩 느는 더블링이 나타나서 정부가 장래 대책 등을 내놨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원에 세워진 임시천막. 코로나 검사 기기들이 하나둘씩 설치됩니다. 서울의 임시선별검사소 5곳이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면은 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재개해서 되게 좋아요. 전파력 높은 변이의 확산에 검사자가 크게 늘면 서입니다. BA 2.75 변이의 세 번째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인천의 50대 남성으로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경증 상태로 재택 치료 중입니다. 앞서 두 확진자와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 안 돼 지역사회 중심의 감염이 서서히 확산 중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더블링 현상은 위중증과 사망자에게서도 나타나 모두 전주 대비 약 2배 늘었습니다. 현재 전국 화장로 376기 중 231기에 대해 개보수를 퇴직자나 전국 장례지도학과 학생 등을 활용한 긴급 인력 확충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감기약 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번 재유행은 초중고등학생 확산세가 눈에 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재감염자 3명 중 1명은 18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고 집단 감염이 나타난 이 전주의 고등학교 옆 중학교에서도 60여 명이 감염돼서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제주도 수학여행 후 160여 명이 집단 감염된 전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바로 옆 중학교에서도 확진자 63명이 나와 현재까지 두 학교의 학생과 교사 225명이 감염됐습니다. 앞으로 수학여행을 진행해도 될지 도교육청은 고민입니다. 2학기 이제 8월 이후에 테마식 현장 체험학습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19세 이하가 신규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7%. 한 달 새 약 4%포인트가 증가해 확진자 4명 중 1명꼴입니다. 재감염 비율은 더 높습니다. 2번 이상 감염자 7만 7천여 명 가운데 18세 미만은 33.2%, 3명 중 1명입니다. 3번 이상 감염자 중 18세 미만은 약 2명 중 1명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백신을 제일 적게 맞아서 그렇고요. 잠시 이제 소홀히 할 때 옮기기가 상당히 쉽죠. 특히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아동 청소년들의 활동은 늘 수밖에 없어 이들은 물론 고위험군 보호도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도주 5년 만인데 이 사이트에 등록한 업소가 7천여 개, 회원은 70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정훈 기자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빌라. 경찰이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박모 씨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적병장이 발부돼서 현시간부로 체포를 합니다. 박 씨는 2014년부터 알선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국내 성매매업소 7천여 개를 회원에게 소개해주고 광고 수수료 등 17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성매매 유형과 지역 등 맞춤형 성매매로 이름을 날리며 회원수가 70만 명에 달했습니다. 범죄 수익 170억 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박 씨는 2016년 해외로 도주한 뒤에도 현지 서버를 이용해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2019년 박 씨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관련 성매매 업소 790여 곳을 적발하고 업주와 종업원 2,5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필리핀에서 붙잡힌 박 씨는 현지에서 다른 범죄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하다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송환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교차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가 난 지 2시간 만에 또 보행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쩌다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반복된 건지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덤프트럭이 길을 건너던 여성을 덮치더니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깜짝 놀랐죠. 무성무성해서 가보니까 이미 이렇게 하얀 천으로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전북 익산의 한 교차로에서 25톤 덤프트럭에 받친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기사 40대 A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사고 1시간여 만에 달아난 덤프트럭 기사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뺑소니를 한 A씨는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기사는 정상적인 신호에 주행을 신호 대기하다가 갔으니까 속도가 많이 안 났죠. 그런데 2시간 뒤 같은 장소에서 또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승합차에 받쳐 다친 겁니다. 구급일지가 똑같은데 두 개 좀 뭐 잘못됐나 하고. 경찰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얼마 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투신하는 일이 있었죠. 이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묻지마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인 고교생이 몇 달 전부터 자신이 직접 촬영한 폭력 영상을 SNS에 공유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남학생이 손에 든 흉기를 카메라에 비춥니다. 건물 근처로 가더니 쓰레기를 정리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동작을 합니다. 지난 12일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숨진 17살 A군이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A군은 몇 달 전부터 자신이 직접 찍은 폭력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등 폭력 성향을 보였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괴롭힌다거나 뭐 이런 특이한 점은 없었고 평범하게 조용히 학교 생활했던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피해 초등학생은 평소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A군이 약한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면식 없는 그런 상태예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부분이어가지고. 경찰은 또 A군의 컴퓨터 등을 추가로 분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취업난 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그 비용이 취준생에게는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저희 기자가 직접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게 첨삭, 조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경력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취업 자기소개서 컨설팅 업체들. 자소서 쓰는 법 조언은 물론 첨삭까지 해준다고 광고합니다. 자소서 대필업체 사무실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10만 원대 수수료를 내면 첨삭해준다더니 상담이 진행되자 대필도 가능하다고 꼬드깁니다. 대피를 막 대놓고 뭐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도와드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우선 면담을 통해 정보를 얻는 뒤 전문가가 대신 써주는 겁니다. 전직 컨설팅 업체 직원은 대필 작가가 이력은 부풀리고 없는 경력은 쉽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막 울고 막 이래서 사례가 없다 그러면 만들어서 써줘요. 동아리의 그냥 회원이었는데 내가 리더였다. 가격은 공기업 25만 원, 대기업은 40만 원 수준입니다.
대필 자소서로 취업하면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가려내기도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확인이 전혀 안 되고요. 이걸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한 조사 결과 취업준비생 40% 이상이 자소서 대필에 긍정적이라고 대답할 정도. 곳곳에서 성업 중인 대필업체가 취업 전선의 절박한 세태를 보여줍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지난해 TV조선의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 직후 공수처는 검찰이 TV조선 기자에게 CCTV 영상을 유출했다면서 검찰 관계자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TV조선 취재진 30여 명의 통신 자료까지 들여다본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최근 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내사 착수 1년 3개월 만입니다. 공수처 비판 보도에 대한 분풀이 수사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그동안 수사에 들어간 시간과 세금 낭비, 또 저희 기자들이 받은 심리적 압박에 따른 고통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장윤정 기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이동했다가 1시간여 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단독 포착했습니다. 공수처는 보도가 나가자 성명불상의 검사가 CCTV 영상을 TV조선에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만 가지고 있어야 할 CCTV 영상이 유출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수처는 민간 CCTV 관리인을 상대로 취재기자에 대해 캐물었고 TV조선 취재진 30여 명을 상대로 통신조회도 했습니다. 법조기자 2명에 대해선 통신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번졌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유출 혐의가 있는 공직자를 적법하게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 황제 수사, 이 관련된 이 통신조회 관련해서는 관련된 고위공직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밝혀줄 수 있어요? 그건 밝힐 수는 없습니다. 수사사항이라. 하지만 내사 착수 1년 3개월 만에 성명불상의 검사와 수원지검 수사관 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황제조사 보도로 망신당한 공수처가 분풀이 내사를 한 것이라며 수사력만 낭비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해명을 요구한 TV조선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내사는 종결했다고만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 10% 가까이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보통 2-3달 뒤에 상품 가격에 반영되니까 지난달에 이미 6%를 찍은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량진 시장의 한 횟집. 자고 나면 오르는 식자재 값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상추, 참기름, 날치알. 저희가 소비자 가격은 지금 10원도 지금 못 올리고 있고. 채소 못지않게 우럭 가격도 19.7%, 갈치도 11.8% 올라 수산물 가격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우럭은 이제 평년보다는 약간 올해가 값이 좀 비싼 편이에요. 작년에 뭐 치어들이 많이 폐사해버려서 양이 없으니까.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달 연속 9.9% 상승하며 오름세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며 공산품 가격이 한 달 전보다 0.7% 뛰었고 농수산품도 0.7%, 서비스는 0.2%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2-3개월 뒤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6%까지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앞으로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변수들이 많은데요. 다 이제 주요국의 통화 정책, 금리 인상이 얼마나 이제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 공급망 문제가 잘 해결되느냐. 소비자 물가가 10월 전후에 정점을 찍는다는 게 정부와 한국은행의 예측이지만 국내외 변수에 따라 물가 정점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10년 동안 대형마트들은 한 달에 2번씩 반드시 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영세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하며 그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는 법을 고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 제안이 올라왔고 지금 온라인에서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대국민 온라인 투표. 22일 오후 7시 현재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10만여 개의 좋아요를 받아 국민제안 10개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한 달에 2차례 의무적으로 쉬는 상황. 시민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폐지가 돼도 크게 소상공인분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위한 다른 해결책을 좀 만드는 게 전통시장은 아무래도 바로 산지에서 바로 오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죠. 아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당일 배송 등이 확대되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보호는 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이라고 반대합니다. 그걸 안 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차갖고 대형마트로 다 가니까 거기서 매출이 많이 감소되는 현실에 대통령실은 이번 투표에서 상위 3위 안에 드는 제안은 국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의견이 지금처럼 가장 많이 나올 경우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제도 도입 취지대로 골목 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문제도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벌써 10년이나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근거입니다.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대형마트들의 점포수 늘리기 경쟁이 붙으면서 골목 상권을 죽인다는 지적이 일자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위헌 논란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이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재판관 8대1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재는 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을 독과점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합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도입 뒤에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권의 매출이 늘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2019년에 발표된 한 신용카드 빅데이터 자료를 보시죠.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의 다음해인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이 3년 만인 2016년 마이너스 6.4%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도 2013년엔 18.1%로 소비 금액이 늘었다가 3년 뒤엔 마이너스 3.3%를 기록했습니다. 대형마트한테 가장 큰 손해를 줬지만 중소상인들한테도 어떤 반대 급부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요. 대형마트가 일요일날 휴무를 하면은 주변의 음식점과 심지어 전통시장도 손님이 줄어버리는 마이너스 효과가. 그러니까 한쪽이 줄면 다른 한쪽은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둘 다 줄었다는 거군요. 왜 그랬을까요? 대한상의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는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실제 구매 행동으로 다른 채널 이용이 49.4%, 예. 문 여는 날에 맞춰서 대형마트 방문이 33.5%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응답 16.2% 그쳤습니다. 중규모 식자재 마트, 온라인 쇼핑이 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이 조사를 보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불편하고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소비자들 인식으로만 보면 대형마트 문을 닫으라고 설득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 구도가 더욱 의미가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네, 물론 한 달에 2회 의무 휴업에서 이유를 다 찾긴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이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장을 볼 때 많이 찾는 쿠팡, 마켓컬리 등이 폭풍 성장했는데요. 비대면 장보기가 활성화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에도 쿠팡 매출은 7조 2천억 원을 기록해서 2년 새 2배 넘게, 마켓컬리는 4,300억 원으로 2년 새 9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대부분 온라인에 사고 있고, 그런데 대형마트나 뭐 이런 쪽은 지금 영업이 부재해가지고 점포를 폐쇄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형마트 규제에 어떤 명분이 좀 없어진 거죠. 예, 그렇긴 합니다만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네 가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의 보호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어쨌든 제도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군요.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독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지난 1995년 찰스 왕세자의 불륜을 조작하고 이를 다이애나비가 믿게 만든 걸로 드러났습니다. BBC는 사과했지만 이 당사자인 유모의 모진 세월은 누가 보상할까요? 최우정 기자입니다. 1995년 다이애나비는 BBC와 인터뷰에서 남편 찰스와의 불화를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위해 BBC는 없던 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찰스와 두 왕자를 키워온 유모가 불륜 사이이고 임신 중절까지 했었다고 다이애나에게 귀띔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유모는 불륜도 아니고 임신을 한 적도 없다는 의료 기록까지 보여줬지만 다이애나는 유모의 결백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모는 BBC발 의혹으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해왔는데 27년이 지나서야 BBC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엔 BBC가 가짜 은행 서류를 만들어 다이애나를 속이고 인터뷰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These failings, identified by investigative journalists, not only let my mother down and my family down, they let the public down too. BBC는 유모와 찰스 왕세자, 왕세손들에게 다이애나를 속이고 조작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BBC는 유모에게 3억 1천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루머 이후 유모의 삶은 망가졌고 왕실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이애나는 왕실을 떠난 뒤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러시아 제재로 압류한 푸틴 측근의 요트에서 귀금속 공예품 파베르제 달걀이 나왔습니다. 한 점당 평균 가격이 25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50점 가운데 40석점이 확인된 만큼 드러나지 않았던 작품 중에 하나일지도 관심인데요. 러시아발 전쟁 여파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 신음도 계속됐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하기 위한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황금으로 치장된 달걀이 열리자 다이아몬드가 세공된 수탈기 나와 날개를 퍼덕입니다. 러시아의 보석명장 칼 파베르제의 달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19세기 러시아 황실의 부활절 선물로 50점이 제작됐고 평균 경매가는 25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하나로 추정되는 달걀이 발견됐습니다. 미국이 압류한 술레이만 케리모프의 4천억 원대 초호화 요트에서입니다. 케리모프는 푸틴의 최측근 재벌입니다. But there are only 50 of them, and we know where 43 of them are. So then we're down to the 7 missing ones that have been basically missing since the revolution.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관련해 2018년 이후 케리모프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봉쇄하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묶여 있었는데 두 나라와 유엔 대표단은 튀르키예에서 운송 재개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What we have heard within the past couple of hours is a welcome development, but what will really matter is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타결되면 5대 사항에 묶여있는 우크라이나 곡물 2천만 톤의 수출길이 열립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올여름 극장가에서는 한국 영화의 불꽃 튀는 경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만 감독으로 불리는 세 사람이 일주일 간격으로 신작을 내놓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죄수 외계인이 인간의 뇌에 수감된다는 특이한 설정. 가장 먼저 개봉한 영화 외계인은 한국형 SF 액션물입니다. 고려시대와 현대,
무협과 코믹 같은 이질적 요소를 한데 엮은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암살과 도둑들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최동훈 감독의 신작입니다. 한국에선 잘 만들지 않는 장르이기도 하고 관객에게는 좀 뭐 낯설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주는 그 영화적 즐거움이 너무 크고 명량으로 1,7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박스오피스 새 역사를 썼던 김한민 감독의 한산 용의 출연은 1592년 한산도 대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배우 박해일이 이순신 역을 맡았습니다. 한산, 명량, 노량이 있는데 그 해전이 다 성격이 달라요. 그런 특성에 맞는 우리 젊은 배우, 젊은 이순신, 우리 박해일이 저격이다. 8월 초 개봉하는 비상선언은 국내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항공 재난 영화입니다. 관상과 더킹을 흥행시킨 한재림 감독의 작품으로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같은 톱스타가 총출동합니다. 하게 된 것 자체가 저도 좀 사실은 혼자서도 안 믿겨졌고 몇 개의 영화를 찍는 것 같은 느낌? 여름 성수기, 천만 감독들의 자존심 대결이 영화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My name is Temple Grandin. I'm not like other people. 그는 2살 때 평생을 보호시설에서 살게 될 거라고 진단받은 자폐아였습니다. 자라며 신경 발작증에 시달렸지만 어머니의 헌신과 가정교사, 주치, 고교 선생님의 노력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자폐인 특유의 인식 방법을 강점으로 살려 소, 돼지 같은 가축과 교감하는 동물 행동학자가 됐죠. 그는 평화롭고 인도적인 도축장을 가축의 입장에서 설계했고 북미 도축 시설의 절반이 그의 작품입니다. But I am also terrified. You see, I have autism. My autism can make me terribly scared to interact with people. 형의 결혼식에서 동생이 축사를 하다가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자 형이 울먹입니다. Jonah, growing up as your little brother, you never looked down on me. You lifted me up, you looked out for me. You always remind me that being different is a real strength, not a weakness. 자폐를 그린 영화와 드라마가 적지 않습니다만 현실 속 인간 승리의 감동에는 결코 미칠 수 없습니다. 제1회 장애인 US 오픈 초대 챔피언이 된 이승민 선수도 2살 무렵 선천적 자폐성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능이 유치원생쯤에 머물렀고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푸른 잔디밭을 좋아했습니다. 잔디를 한 움큼 쥐고 냄새를 맡느라 늘 코에 흙이 묻었다지요. 냄새만으로 잔디 품종까지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를 따라서 골프장에 갔다가 이거 하고 싶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는 골프 뒷바라지를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골프를 하면서 부쩍 밝아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회도 자연히 많아졌죠. 발달 장애가 2급에서 3급으로 누그러졌고 언어 구사도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살아서 숨쉬는 동안 아들을 골방 바깥에서 살게 하는 것이 내 임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한국 골프 사상 첫 발달 장애 프로골퍼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골프협회가 창설한 첫 장애인 국제대회를 제패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는 준비해간 글을 읽었습니다. 저를 어둠 속에서 밝은 세상으로 꺼내주신 부모님께 특별한 고마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어머니가 이뤄낸 인간 승리는 사람들이 장애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또 한 걸음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발달장애인과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만큼 더 따스해지겠죠. 동물학자 그랜딘의 고교 선생님이 한 이 말처럼 말이죠. Different, but not less. 7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였습니다.
오늘 곳곳으로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차마 못 챙기신 분들의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오늘 자정까지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저녁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10에서 50mm로 예상되고요. 경북 지역은 최고 20mm가 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은 보통 이맘때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이 28도, 대구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날은 좀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22일 금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